남편의 가족은 번듯한 건물을 6채나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나는 결혼 후 비좁고 퀴퀴한 반지하 단칸방에 살아야 했다. 아이를 낳은 후 나는 7년 동안 몰래 모은 전 재산을 챙겨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준비를 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은 사색이 되었다. 결혼식 피로연이 끝난 첫날 밤, 시어머니는 내게 열쇠 꾸러미를 건네며 시장 뒤편의 좁은 골목을 가리켰다. 당분간은 저 반지하 방에서 지내라, 얘야. 본가는 식구가 많아 복잡해서 너희도 불편할 거다. 마치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듯 너무나 가벼운 말투였다. 나는 손에 아직 정리하지 못한 축의금 봉투들을 쥔 채 길 건너편에 환하게 불이 켜진 시댁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바라보며 내 귀를 의심했다. 남편 도진 씨와 연애할 때 구로공단의 봉제 공장 동료들로부터 시댁이 대로변에 세를 내주는 상가와 빌라를 6채나 가졌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시어머니인 강명희 여사는 젊은 시절부터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동산 마담으로 통했고 집에 돈이 마를 날이 없다고 했다. 우리가 결혼을 준비할 때 골목 끝에 사는 장 아주머니는 우리 엄마에게 혀를 내두르며 부러워했다. 지원이는 참 복도 많지. 그런 부잣집에 시집가니 이제 전세금 걱정은 안 하고 살겠네. 그때 나는 그저 웃기만 했다. 나는 팔자를 고치려고 결혼을 결심한 게 아니었다. 19살 때부터 공단에서 미싱을 돌리며 밤 10시까지 야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머리카락에 밴 기계 기름 냄새도 내 삶의 일부였다. 내게 필요한 건 그저 아내를 아끼고 가족에게 책임감 있는 남자뿐이었다. 연애 시절 도진 씨는 딱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평택과 화성 등지를 돌며 에어컨 설치 기사로 일하는 과묵한 사람이었고, 매달 월급의 거의 전부를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다. 한 번은 내가 장난스레 물어본 적이 있다. 도진 씨, 그렇게 돈을 다 갖다 주면 나중에 결혼해서 부인한테는 뭐로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고객의 선풍기를 고치던 그는 씩 웃으며 말했다. 집에서 밥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뭐. 나도 따라 웃었다. 그때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돌이켜보면 남자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지한 미래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 우리 결혼식은 동네 뷔페를 통째로 빌려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다. 강 여사님은 화려한 보라색 한복을 입고 굵은 순금 목걸이를 한 채 아침부터 밤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나를 시장 뒤편의 낡은 반지하 방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낮고 덥고 습한 건물들 끝자락에 있었다. 벽에는 누런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삐걱거리는 낡은 장판 위를 걸을 때면 벌레가 나올 것만 같았다. 방구석에는 목이 꺾인 낡은 선풍기가 돌아가며 수면을 방해하는 굉음을 내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남편을 돌아보았다. 우리 정말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인 채 캐리어를 방 안으로 끌어당겼다. 당분간만이야 여보. 위층 방 리모델링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어머니가 그러셨어. 나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길 건너 시댁의 3층 집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웃음소리가 골목까지 들려왔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공기는 덥고 답답했다. 얇은 이불 위에 누워 새벽 3시부터 시장을 오가는 채소 트럭 소리를 들어야 했다. 도진 씨는 나를 등지고 누웠고 그의 어깨는 자는 척하는 사람처럼 빳빳하게 굳어 있었다. 그가 미안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신혼이었던 나는 그때 참 순진했다. 스스로를 다독였다. 본가가 복잡하니까 길어야 몇 달이겠지.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만 참자. 누가 알았을까? 그 당분간이 7년이나 이어질 줄은. 초반에는 적응하려고 애썼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공장에 출근했다가 저녁 늦게 퇴근했다. 반지하 골목은 너무 좁아 오토바이 2대가 지나가기도 벅찼다.
장마철에는 발목까지 물이 찼고 신발들이 하수구로 떠내려갔다. 으리으리한 시댁 건물을 지나칠 때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방이 6개나 있고 옥상 테라스가 2개나 있는 넓은 집. 남편의 동생들은 각자 큰 방을 썼고 막내 시동생은 아예 기타를 치는 전용 방까지 따로 두고 있었다. 한 번은 전을 부쳐 본가로 가져간 적이 있다. 시댁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푹신한 소파 위에서 늘어지게 자는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났다. 고양이 팔자가 내 팔자보다 낫구나 싶었다. 강 여사님은 거실 테이블에 앉아 세입자들이 낸 월세를 계산하고 있었다. 문가에 선 나를 보더니 고개를 들었다. 어쩐 일이냐? 어머니 연근조림이랑 전 좀 부쳐왔어요. 그녀는 반찬통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 두고 가라. 내가 돌아서기도 전에 시누이 수아가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2층에서 내려왔다. 손에는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다. 새언니, 반지하 생활은 이제 좀 적응됐어요? 수아가 여유롭게 웃으며 물었다. 나는 마주 웃어주었다. 네, 천장에서 쥐가 뛰어다니는 소리에도 제법 익숙해졌어요. 수아는 사례가 들린 듯 기침을 했고 강 여사님은 미간을 찌푸렸다. 여자가 말하는 본세하고는 어머니가 처음부터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도진 씨가 금은방을 하는 친구의 딸과 결혼하기를 바랐다. 그 집 딸은 예단으로만 순금 수십 돈을 해올 수 있는 재력가였다. 반면 나는 가난한 공장 여공에 불과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홀어머니가 골목 어귀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팔아 나를 키웠다. 결혼 초 나는 어머니의 마음을 얻으려고 뼈 빠지게 노력했다. 시댁 식구들 빨래부터 제사상 차리는 것까지 시키는 건 다 했다. 한 번은 몸살이 심하게 났는데도 억지로 본가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 음식을 만들었다. 밤에 반지하로 돌아왔을 때 나는 탈진해서 밥솥 옆에 쓰러져 잠들고 말았다. 도진 씨가 나를 발견하고 안아올리며 말했다. 내일은 무리하지 마. 어머니 일 많은 건 나도 아는데 당신이 쓰러지면 어떡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원래 그렇게 사신 분이야.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결혼 7년 차,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기적처럼 찾아왔다. 하지만 반지하 방은 부른 배를 안고 견디기엔 숨이 막힐 듯 더 좁게 느껴졌다. 여름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났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골목 하수구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났다. 어느 비 오는 밤 천장에서 비가 샜다. 임신 7개월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빗물을 받을 대야를 찾느라 방안을 헤맸다. 도진 씨는 화성 신도시 현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느라 돌아오지 못한 상태였다. 정전까지 되어 칠흑같이 어두웠다. 빗소리를 들으며 방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있으니 갑자기 너무 서러워져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시할머니 제사에 쓸 물건을 가지러 본가에 갔다. 거실에는 강 여사님이 월세를 내러 온 세입자 몇 명과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한 세입자가 내 부른 배를 보며 물었다. 어머, 맏며느리신가 봐요? 어디 사세요? 결혼식 엄청 크게 하셨다던데 강 여사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요즘 젊은 애들은 구속받기 싫다고 나가서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사는 걸 좋아하잖아요. 나는 문지방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너무나 가벼운 그 말. 남들이 들으면 우리가 원해서 처음부터 넉넉하고 편안하게 독립한 줄 알았을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도진 씨에게 물었다. 당신은 아내랑 뱃속의 아이 데리고 저 넓은 본가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오래된 전기밥솥을 고치던 그의 손이 멈췄다. 왜 안 해봤겠어? 그럼 왜 말을 못해? 그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 집은 모든 결정권이 어머니한테 있으니까.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가 자기가 자란 집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보였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알았다.
보너스를 받을 때면 늘 내게 맛있는 걸 사줬고 한밤중에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몇 킬로미터를 달려서라도 구해왔다.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밤이 늦도록 주물러 주었다. 하지만 저 커다란 본가 건물 앞에만 서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누군가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전전긍긍하는 말수적고 조심스러운 사람으로 내 아들은 장마가 끝날 무렵 태어났다. 진통이 왔을 때 도진 씨는 평택에 에어컨을 설치하러 가 있었다.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준 건 동네 개인 택시를 모는 박 기사님이었다. 백미러로 나를 보며 그는 혀를 찼다. 아니, 대체 시댁은 뭐 하는 사람들이기에 만상 며느리가 비 맞으며 길에서 택시를 잡게 냅둔대요? 나는 너무 아파서 대답조차 할 수 없었다. 저녁 늦게 강 여사님이 한라봉 한 바구니를 들고 병원에 나타났다. 붉은 핏덩이인 내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애가지 애비 쪽을 쏙 빼닮았네. 침대에 누워 땀으로 흠뻑 젖은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린 채 나는 온종일 사투를 벌였지만 마음만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퇴원하고 일주일 뒤 나는 갓난아기를 안고 그 퀴퀴한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다. 곰팡이 냄새는 여전했고 낡은 선풍기는 머리 위에서 덜덜거렸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젖을 물리고 있는데 밖에서 야채 트럭의 확성기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하수구 덮개 위에서 졸고 있었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은행에서 온 알림 문자였다. 내 비밀 계좌의 잔고가 마침내 정확히 2억 원을 채웠다는 내용이었다. 결혼 첫날부터 야근, 수당, 명절 보너스, 밤에 몰래 인터넷 쇼핑몰로 옷을 떼다 판돈까지 악착같이 모은 결과였다. 나는 잠든 아들을 바라보다가 침대 옆 낡은 플라스틱 서랍장 맨 아래 칸으로 시선을 옮겼다. 아들의 천 기저귀 더미 아래에는 3개월 전 시어머니의 서류 가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복사본 뭉치가 숨겨져 있었다. 바로 그때 반지하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어찌나 세게 두드리는지 얇은 나무 문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깜짝 놀란 아들이 악을 쓰며 울기 시작했다. 나는 아기를 꽉 안아달래며 누구인지 물었다. 지원아, 문 열어라. 자정이 다 된 시간에 들려온 강 여사님의 목소리에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내가 애를 낳고 온 뒤로 밤 10시 이후엔 단 한 번도 이 반지하에 발을 들인 적 없는 분이었다. 지금은 밤 11시가 넘었다. 밖은 아직도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강 여사님이 서 있었고 머리에는 아직 헤어롤이 말려 있었다. 그 뒤로는 시누이 수아와 막내, 시동생 태경이가 비좁은 처마 밑에 서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마치 엄청난 사건이라도 터진 것처럼 세 사람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그녀는 대답 대신 비좁은 반지하 방 안을 쓱 훑어보더니 성큼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옷에서 나는 짙은 향수 냄새와 방 안의 습한 냄새가 섞여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수아가 미간을 찌푸렸다. 어휴, 갓난애가 왜 이렇게 악을 써. 나는 아들을 다독이며 몸을 살짝 돌렸다. 자다가 놀라서 그래요. 아가씨. 막내 태경이가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방이 너무 좁아 그의 긴 다리가 구부정하게 접혔다. 올해 26인 남편의 막내 동생은 부동산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항상 머리에 포마드를 발라 넘기고 말주변이 화려한 애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실실 웃었다. 우리 형은 여기서 계속 살다간 폭삭 늙겠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런 빈정거림은 익숙했다. 남편의 가족들은 이 반지하를 마치 자기들 인생과는 무관한 임시 수용소쯤으로 우리 부부를 짐 지키는 개처럼 취급하곤 했다. 강 여사님이 선풍기 방향을 돌리며 침대 끝에 앉았다. 너 저번 주부터 오늘까지 내 서류 가방에 손댄 적 있니?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플라스틱 서랍장 맨 밑에 있는 복사본 뭉치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3개월 전 본가 2층 창고 정리를 돕다가 서류 봉투 하나가 떨어지며 땅 문서들이 쏟아져 나온 적이 있다. 그저 주워 담으려던 것뿐이었다. 그런데 첫 장에 도진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연남동 대로변의 상가 건물 하나가 남편 명의였다. 놀란 가슴을 진정하기도 전에 두 번째 장을 보니 수아의 이름이, 세 번째 장에는 태경이의 이름이 있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집까지 모든 가족이 각자의 몫을 가지고 있었다. 오직 20살 때부터 에어컨을 메고 뼈 빠지게 일한 장남 도진 씨의 이름으로만 조그만 상가 하나가 세를 내주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서를 본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분당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 두 채는 강 여사님과 수아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다. 시아버지의 이름도 남편의 이름도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나는 몰래 그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 시장 앞 문구점에서 복사해 두었다.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른다. 아마도 이 가족 사이의 거리가 단지 비좁은 반지하에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마음속에 서로의 자리를 나누는 방식 자체에 있다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다. 지금 강 여사님은 내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꿰뚫어보는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창고 정리할 때 종이 몇 장 떨어지는 건 봤어요. 이면지인 줄 알고 대충 정리해서 넣었는데요. 수아가 벌떡 일어났다. 거봐 엄마, 내가 뭘 했어. 그때 2층에 올라간 사람 세연이밖에 없었잖아. 나는 수아를 쳐다보았다. 아가씨, 제가 그 서류들로 뭘 어쨌다는 거죠? 수아가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요, 그건 새언니가 잘 알겠죠. 빗방울이 슬레이트 지붕을 때리는 소리만 크게 울릴 만큼 방 안은 숨막히게 고요했다. 잠시 후 강 여사님이 입을 열었다. 어떤 중개업자가 나한테 전화를 했더구나. 연남동 상가 매물로 내놓을 거냐고. 나는 멍해졌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 누가 등기부등본 복사본을 들고 와서 시세를 물어봤다고. 나는 단번에 상황을 이해했다. 시장 앞 문구점 주인이 아는 부동산에 입을 턴 게 분명했다. 그런 땅 문서 이야기는 바닥이 좁아 금방 소문이 나기 마련이다. 태경이가 팔짱을 꼈다. 형수님, 요즘 세상 사람들 머리 좋아요. 대충 훑어봐도 어느 집이 팔릴 만한지 다 안다고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도련님은 제가 그걸 팔려고 내놨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태경이가 비릿하게 웃었다. 누가 그렇대요? 나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도진 씨는 아까부터 문가에만 서 있었다. 야간 작업을 마치고 와서 작업복은 아직도 비에 젖어 있었다. 방에 들어온 이후로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입을 열어주길 기다렸다. 내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단 한마디면 충분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젖은 안전화를 벗어 문 옆에 가지런히 놓을 뿐이었다. 강 여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마. 그 집은 내 거다. 내가 누구한테 주든 그건 내 권리야. 행여나 남의 말 듣고 헛된 욕심 품지 마라. 코끝이 찡해졌다. 저는 어머니께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그녀는 가방을 낚아채듯 들고 아기 요람을 지나쳐 걸어갔다. 잠든 손자를 힐끗 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 애 데리고 본가로 와라. 여긴 너무 덥잖니. 나는 짧게 실소를 터뜨렸다. 내 귀에도 내 웃음소리가 기괴하게 들렸다. 네 어머니, 놀러 가는 거라면 갈게요. 강 여사님이 나를 획 돌아보았고 나는 고개를 숙여 아들의 이불을 덮어주었다. 문 밖에서 수아가 태경이의 옆구리를 찔렀다. 빨리 가자. 나 머리 감아야 해. 태경이가 밖으로 나가며 툭 던졌다. 형수님,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요. 부자들도 다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법이니까. 골목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문 쪽을 바라보며 나는 갑자기 묻고 싶어졌다. 대체 무슨 고충이길래 가족 6명이 집 6채를 쥐고 흔들면서
정작 맏아들과 갓 태어난 손자는 빗에는 반지하에 쑤셔박아 둔 건데, 하지만 묻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 그제야 도진 씨가 입을 열었다. 대체 왜 그 서류들을 복사해서 갖고 있었어?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도 내가 불순한 의도로 그랬다고 생각해?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그런 뜻 아니야. 어머니가 오해하실까봐 겁이 나서 그렇지. 어머니는 우리가 결혼한 첫날부터 나를 오해하고 계셨어. 방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천장 위에서 낡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덜덜거렸다. 한참 후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돈 좀 모아놨어. 몇 달만 있으면 좀 더 넓은 데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나는 남편을 빤히 바라보았다. 공사 현장 먼지로 뒤덮인 작업복. 수년간 에어컨을 고치느라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이 남자는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고 어머니를 외면한 적도 없으며 아내를 배신한 적도 없다. 그저 그는 강 양쪽 둑 사이를 위태롭게 걷는 사람 같았다. 어느 쪽으로 발을 내딛든 누군가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나는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았다. 도진 씨, 연남동 상가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았어? 그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알았어.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여기 있는 건데? 그가 지친 미소를 지었다. 그 상가 어머니가 오래전에 세내 주신 거야. 월세도 어머니가 다 받으시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자기 이름으로 된 건물이 있다는 것도, 매달 월세가 어머니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것도, 자기 아내와 자식이 반지하에 찌그러져 산다는 것도 다 알면서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아버지가 예전에 그러셨어. 마디는 양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어머니가 우리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가 거역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문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골목엔 비가 그쳐 있었고 고인 웅덩이에 가로등의 노란 불빛이 어른거렸다. 신혼 초 우리 엄마가 반찬을 싸들고 찾아왔던 날이 떠올랐다. 엄마는 이 좁은 반지하 방 안에 한참을 서 있다가 나를 몰래 밖으로 끌고 나갔다. 지원아, 견디기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돌아와라. 그때 나는 웃으며 답했었다. 엄마, 나 시집 온 거지 타향살이 하러 온 거 아니야. 엄마는 낮게 깔린 반지하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그때 이미 나보다 훨씬 많은 걸 꿰뚫어보고 계셨던 거다. 강 여사님이 다녀간 그날 밤 이후 본가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마당에서 마주칠 때마다 수아는 비릿하게 웃으며 물었다. 새언니, 상가 시세는 어디까지 알아봤어요? 어느 날 내가 아기를 안고 있을 때 수아는 아예 내 곁으로 바짝 다가와 속삭였다. 솔직히 말해봐요, 언니. 만약 언니가 그 상가 팔아버리면 나 피눈물 날지도 몰라. 나 거기서 네일숍 오픈하려고 엄마한테 벼르고 있었단 말이야. 나는 그녀를 물끄러미 보았다. 아가씨 이름으로 된 빌라도 있잖아요. 뭘 걱정해요?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뭐 어차피 엄마가 알아서 나눠주실 거니까. 나는 이해했다. 이 가족에게 돈 문제는 꽉 닫힌 압력 밥솥 같았다. 속에서는 펄펄 끓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면서도 그 누구도 끓는 소리를 애써 듣지 못하는 척하고 있었다. 유일하게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은 시아버지 윤 영감님 뿐이었다. 아버님은 영등포 전통시장 구석에서 낡은 시계를 고치는 수리공으로 일하셨다. 양쪽의 덩치 큰 가전제품 가게들 사이에 낀 아주 조그만 부스였다.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기를 안고 아버님을 찾아갔다. 아버님은 손주를 참 능숙하게 안아주셨다. 한 번은 손주에게 딸랑이를 흔들어 주시며 내게 물으셨다. 반지야, 살이 고달프지? 아가? 나는 옅게 웃었다. 이제 다 적응됐어요, 아버님. 아버님은 아들의 늘어난 목 부분을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서랍을 여셨다.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셨다.
그 안에는 꽤 묵직한 순금 가락지 몇 개가 들어 있었다. 이거 받아둬라. 나는 깜짝 놀랐다. 아버님, 저 이거 못 받아요. 아버님 나중에 백내장 수술하실 때 쓰시려고 모아둔 거잖아요. 나는 서둘러 아버님의 손에 다시 쥐어드리려 했다. 아버님이 갖고 계세요. 윤 영감님은 온화하게 웃으셨다. 남의 집 며느리들은 시집 오면 대궐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우리 집 며느리는 반지하에서 애만 업고 있으니 애비로서 내가 면목이 없어서 그런다.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시장 길가에서 호떡 장수의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아버님은 잠시 가만히 계시다가 문득 물으셨다. 지원아, 네 시어머니가 어떻게 처음에 그 땅들을 사모았는지 나한테서 들은 적 있냐? 내가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아버님. 아버님이 말을 채 있기도 전에 수리점 앞도로에서 타이어가 요란하게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다. 강 여사님이 택시에서 내렸는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스피커폰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고 전화기 너머로는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 마담님,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누가 연남동 상가 담보로 대출 문의를 알아보고 다닌답니다. 전화가 끊기자 시계 수리점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강 여사님은 문지방에 서서 핏대가 솟을 만큼 전화기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평소에 그 냉랭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이성을 잃고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아버님은 돋보기를 천천히 내려놓으셨다. 무슨 일인데 여기까지 헐레벌떡 뛰어와? 강 여사님은 대답 대신 주위를 휙 훑어보더니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 눈빛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마치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사건의 실마리가 내 쪽으로 연결된 것 같은 눈빛이었다. 지원아, 나는 가만히 섰다. 네, 어머니, 너 연남동 상가 등기부등본 만진 적 있지?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녀는 작업대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은행에서 그러는데 누가 그 상가 대출 조건을 아주 꼬치꼬치 캐물었단다. 심지어 대출 계약 번호까지 알고 있더라면서 아버님이 미간을 찌푸리셨다. 누가 물어봤다는데? 은행에서는 함부로 안 알려줄 텐데. 째깍거리는 벽시계 소리만 숨막히는 침묵을 채웠다. 나는 내 품의 아들을 더 꽉 끌어안았다. 아들은 세상 모르고 곤히 자며 가끔 입술을 오물거렸다. 갑자기 이 작은 생명이 너무나 가엾게 느껴졌다. 태어난 지 고작 한 달 남짓인데 벌써부터 주변 어른들이 마치 법정 다툼이라도 준비하듯 돈과 집 얘기로 핏대를 세우는 걸 들어야 하다니. 강 여사님이 의자를 끌어당겨 털썩 앉았다. 너 나한테 솔직히 말해. 그 서류 복사해서 누구한테 넘겼니? 아니요, 어머니.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출 계약 번호까지 속속들이 아는 건데? 나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니, 저는 은행 가서 대출 받는 법조차 모르는 사람입니다. 강 여사님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려던 찰나 아버님이 차갑게 한마디 던지셨다. 은행에서 캐물으면 그냥 내버려둬. 우리가 남한테 빚진 것도 아니잖소. 강 여사님이 남편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당신은 속도 참 편하시네. 그 상가가 지금 알토란같이 월세가 들어오는데 갑자기 누가 대출을 운운하고 다닌단 말이야. 누가 문서 위조라도 해서 돈이라도 빼가면 어쩌려고. 아버님이 헛웃음을 쳤다. 그 집이랑 상가들 다 당신이랑 애들 이름으로 되어 있지. 내 이름으로 된 건 한 뼘도 없잖소. 근데 왜 나한테 와서 성화야? 그 뼈 있는 한마디에 수리점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강 여사님이 아래 십술을 꽉 깨무는 것을 보았다. 며느리인 내 앞에서 남편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던 눈치였다. 시집 온 이후로 나는 아버님을 늘 이 집안의 이방인처럼 여겼. 조용하고 반항 한 번 안 하며 아침 일찍 나와 밤늦게 좁은 부스에서 시계만 고치는 사람.
돈줄과 땅 문서는 모두 강 여사님의 소나귀에 있었다. 시장 상인들은 농담 삼아 부인은 회장님, 남편은 경비원이라며 낄낄거렸다. 그때마다 아버님은 그저 안경알만 묵묵히 닦으실 뿐이었다. 그런 아버님이 지금 아내를 마주보고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내 솔직히 묻지. 당신 애들한테 언제까지 이 짓거리를 숨길 작정이야? 나는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강 여사님이 신경질적으로 휴대전화를 책상에 내리쳤다. 당신 애들 앞에서 말 함부로 하지 마요. 애가 어딨어? 도진이 내일 모레면 40이야. 나는 숨을 죽였다. 아버님의 목소리에는 내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강 여사님은 나를 내 품에 손주를 한 번 번갈아 보더니 벌떡 일어났다. 됐어. 이건 내 집안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그녀는 획 돌아서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유리문이 쾅 닫히며 흔들렸다. 밖은 한여름 뙤약볕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수리점 안은 냉동고처럼 차가웠다. 나는 아버님을 돌아보았다. 아버님, 윤 영감님은 손으로 이마를 천천히 문지르셨다. 손주 데리고 먼저 들어가거라. 아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아버님? 아버님은 손목에 낡은 시계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태엽을 천천히 감으며 입을 여셨다. 처음에 나와 네 시어머니가 그 집 6채를 살 수 있었던 미처는 네 시할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신 시골 땅을 판 돈이었단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버님은 쓸쓸하게 웃으셨다. 우리 집안이 원래 가난했거든. 근데 네 시어머니가 워낙 셈이 빠르고 악착 같아서 큰돈이든 푼돈이든 다 그 사람 손으로 들어갔지. 나는 시계 고치는 재주밖에 없었고 나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처음 집을 샀을 때는 내 이름으로 샀어. 그런데 나중에는 사업하고 세금 문제 처리하려면 자기랑 애들 이름으로 분산해 두는 게 편하다면서 명의를 하나씩 돌려놓더구나. 그럼 아버님은 왜 한 채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아버님은 사거리에서 느릿느릿 지나가는 폐지 줍는 리어카 쪽으로 시선을 던지셨다. 젊었을 때는 사람 사이의 믿음이 전부인 줄 알았지. 너무나도 허망한 눈빛으로 내뱉은 그 말씀에 나는 왜 아버님이 매일 밤늦게까지 좁은 수리점 안에 홀로 앉아 계셨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날 저녁 반지하로 돌아왔을 때 도진 씨는 이미 문 앞에 서 있었다. 평소보다 얼굴에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다. 작업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손에는 종합 감기약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가 낮에 전화하셨어. 그가 말했다. 나는 문을 열어주었다. 은행에서 연락 온 거 들었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앉았다. 어머니가 이제 나를 의심하시네.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난 이미 익숙해.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른 셋으로 얼굴을 비볐다. 요즘 부동산 놈들 머리가 얼마나 팽팽 돌아가는데 정보 조금만 주워들어도 당장 대출 핑계로 전화 돌리고 난리 칠 놈들이야. 나는 그에게 냉수 한 잔을 따라 주었다. 여보,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그 서류 들고 밖으로 나가서 대출 알아본 사람이 혹시 당신 본가 식구 중 한 명일 거라는 생각. 그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난 그저 종이 몇 장 복사했을 뿐인데 생판남이 어떻게 은행 대출 계약 번호까지 꿰고 있냐고. 그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의 눈동자에 찰나의 흔들림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이내 그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세면대 쪽으로 가서 세수를 했다. 나는 그의 넓은 등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7년을 함께 살았다. 저 남자가 저렇게 깊은 침묵에 빠질 때는 머릿속에 엄청난 갈등이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10시쯤 수아가 스쿠터를 타고 불쑥 찾아왔다. 수면 바지 차림에 삼선 슬리퍼는 짝짝이로 신고 있었다. 안색이 백지장처럼 질려 있었다. 오빠, 어딨어? 자, 빨리 깨워. 내가 묻기도 전에 수아는 쾅문을 열고 들어왔다.
도진 씨가 잠에서 깨어 부스스에 앉자마자 수아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엄마랑 태경이랑 한바탕 뒤집어졌어. 나는 멍해졌다. 뒤집어지다니? 왜? 수아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헐떡거렸다. 태경이 그 미친놈이 글쎄 연남동 상가 문서 들고 지가 은행 가서 대출 알아보러 다닌 거였어. 반지하 방이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싸늘해졌다. 도진 씨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뭐라고? 땅 투자할 미천 필요하다고 몇 억만 빌려 쓰려던 모양인데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본가로 와버린 거지. 나는 수아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나를 의심한 건데? 수아는 눈을 깜빡거리더니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새언니가 몰래 문서 빼돌려서 남한테 팔아 넘기려는 줄 알았으니까. 나는 천장에서 돌아가는 덜덜거리는 선풍기로 고개를 돌렸고 갑자기 미친 듯이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아기 요람을 가스버너 옆에 둬야 할 정도로 코딱지만 한 반지하에 사는 며느리는 남의 집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한다고 의심받고 진짜 범인은 그 잘난 막내 아들이었다니. 도진 씨가 의자를 걷어차듯 밀어냈다. 태경이 지금 어딨어? 본가에. 당장 가봐야겠어. 나는 서둘러 그의 팔을 잡았다. 밤이 너무 늦었어. 아니, 지금 당장 단판을 지어야 해. 그의 두 눈이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그가 이렇게까지 불같이 화내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수아는 몸을 한껏 웅크린 채 중얼거렸다. 엄마 지금 대성통곡하고 난리 났어. 그 문서들 때문에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나게 생겼다고. 나는 신우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조용히 물었다. 아가씨는 여태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식구들은 으리으리한 집들을 깔고 앉아 사는데 장남이랑 갓 태어난 조카는 빚에는 반지하에 처박혀 있는 거요.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얇은 벽 너머 옆집에서 트로트 방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구성진 멜로디가 유난히 처량하게 느껴졌다. 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슬리퍼 끈만 만지작거리다 입을 열었다. 예전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엄마가 늘 오빠는 효자라서 자기가 알아서 고생을 자처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녀가 고개를 들어 비좁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누런 물자국이 번진 천장, 빨래통 옆에 바짝 붙어 있는 아기 요람.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제 보니까 확실히 이건 좀 미친 짓 같네요. 나는 가볍게 실소를 터뜨렸다. 시댁 식구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밤 11시 반 도진 씨는 결국 비를 뚫고 본가로 달려갔다. 나는 아기와 함께 반지하에 남았다. 빗방울이 슬레이트 지붕을 요란하게 때렸다. 아기는 편히 자지 못하고 이따금 깜짝깜짝 놀라며 칭얼거렸다. 나는 아기를 안고 좁은 방 안을 서성대며 계속 휴대전화만 쳐다보았다. 거의 1시간 뒤에야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쩍쩍 갈라져 있었다. 여보, 도진 씨, 지금 어디야? 집 앞이야. 나는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갔다. 그는 비좁은 처마 밑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머리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창백했다. 내가 묻기도 전에 그가 내 손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어머니랑 태경이 싸우는 거 밖에서 다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연남동 그 상가 말이야. 사실 예전에 어머니가 우리 부부 주겠다고 약속했던 거였대.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언제? 당신 처음 임신했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그는 침대 끝에 털썩 주저앉았다. 두 주먹을 꽉 쥔 손등의 핏대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왜냐면 그 직후에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셨거든. 밖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며 반지하 창문을 거칠게 흔들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바닥만 응시하다 힘겹게 말을 이었다. 태경이가 빚더미에 앉았어.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다.
나는 좁은 플라스틱 상위로 손을 짚으며 남편을 노려보았다. 내 귀를 의심했다. 빚이 얼마라고? 그는 마른 세수를 했다. 정확히는 나도 몰라. 아마 10억은 넘을 거야. 나는 헛웃음을 쳤다. 좁고 습한 이 방 안에서 터져나온 웃음소리는 바깥의 빗소리보다 더 싸늘했다. 10억? 중개업자 꽁무니나 쫓아다니던 그 막내가 10억을 해먹었다고?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 털어놓았다. 작년에 하남 쪽 신도시 땅 투기 바람 불었을 때 태경이가 여기저기서 돈 끌어다가 기획 부동산 쪽에 땅을 크게 샀나 봐. 그러다 부동산 꺾이면서 자금이 완전히 묶여버렸어. 그제야 작년 즈음 태경이가 허구한 날 렌터카를 외제차로 바꿔 타고 다니던 게 떠올랐다. 귀에는 항상 에어팟을 꽂고 누군가와 수억 원 단위의 통화를 해댔다. 가족 모임에 올 때면 무슨 껌 한 통 사는 것처럼 오늘 피가 몇 천 붙었네 하며 허세를 부리곤 했다. 한 번은 반지하에 들러 덜덜거리는 선풍기를 보며 비웃었었다. 형이랑 형수님은 진짜 지독하다. 여기서 어떻게? 자, 난 머리 아파서 하루도 못 버틸 텐데. 그때 나는 농담으로 받아쳤다. 그러니까 도련님은 쭉 부자로 살아. 우린 이 꼴이 나서 괜찮아. 누가 알았으랴.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겨 대가리가 깨지게 생긴 건 바로 그 녀석이라는 걸. 도진 씨가 의자를 당겨 앉았다. 어머니가 연남동 상가담보로 잡고 태경이 빚막을 돈 대출받으려고 하셨던 거야. 그 상가 당신 명의잖아. 서류는 어머니가 쥐고 있다 쳐도 나는 남편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알면서도 동의해 준 거고?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한참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엔 일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 가슴 한구석에 뭔가 콱 막히는 기분이었다. 7년. 이 지긋지긋한 반지하에서 7년이다. 예전엔 남편도 몰라서 그냥 효심이 깊어서 우리에게 주려던 상가를 뺏긴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저 체념에 익숙해져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남의 집 사람처럼 내동댕이 쳐버린 것이었다. 요라만의 아들이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허리를 굽혀 아기를 안아 올렸다. 달큰한 분유 냄새가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다. 도진 씨는 우리 모자를 한참 바라보다 불쑥 중얼거렸다. 우리 그냥 그 상가 2층으로 이사해 버릴까? 내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어머니가 퍽이나 허락하시겠다. 내가 말씀드릴게.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안쓰러움과 지긋지긋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 남자는 가족 문제만 엮이면 늘 맨발로 자갈밭을 걷는 사람처럼 굴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발이 베일까 두려워하고 멈추고 싶지만 뒤에서 떠미니 억지로 걸음을 떼는 사람. 밖은 여전히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아기를 요람에 다시 눕힌 뒤 플라스틱 서랍장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도진 씨가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맨 아래 칸을 열어 등기부 복사본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 이거 좀 봐.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종이들을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다.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 그의 손이 멈칫했다. 강 여사님 명의로 된 은행 대출 약정서 복사본이었다. 대출 금액 무려 30억 원. 대출 실행일은 8개월 전. 담보 물건은 강 여사님이 그토록 아끼던 분당의 최고급 아파트 2채였다. 도진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머니가 이렇게 큰 돈을 대출받았다고? 난 전혀 몰랐는데 그는 굳어버렸다. 왜 강 여사님이 그토록 악착같이 연남동 상가 문서를 사수하려 했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태경이의 빚을 막기 위해 띄울 수 있는 마지막 구명보트였던 것이다. 잠시 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이걸 대체 왜 꽁쳐놓고 있었던 거야? 나는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때는 그냥 너무 이상했거든. 기괴했지. 왜 시댁 식구들 전부 제 몫이 있는데 우리 부부만 이 쥐구멍 같은 반지하에 버려져 있는지. 그는 종이 뭉치를 꽉 움켜쥐었다. 골목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의 고성방가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멀어졌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다가 마침내 입을 뗐다. 우리 결혼할 때 나 정말 당신이랑 독립해서 나가 살려고 했어. 그런데 왜 주저앉았어?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잖아. 기억났다. 강 여사님이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던 해. 도진 씨는 거의 한 달 동안 공사판 일도 쉬면서 병수발을 들었다. 그때부터 독립계획은 흐지부지 물 건너갔다. 겉보기에 화목하고 의리의리해 보이는 집안의 실체는 고무줄 엮이듯 팽팽한 억압으로 유지된다. 팽팽할 때는 억지로라도 버티지만 한쪽이 끊어지는 순간 전부 산산조각이 나는 법이다. 다음 날 아침 아기 분유를 타고 있는데 골목 밖에서 시끄러운 자동차 엔진 소리가 났다. 고급 세단 한 대가 비좁은 골목을 꽉 채우며 멈춰섰다. 동네 채소 가게 아주머니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아이고, 저게 네 집 차래? 내가 아기를 안고 문 쪽으로 다가가자마자 강 여사님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 뒤에는 흰 셔츠에 안경을 쓴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가슴에 품고 서 있었다. 강 여사님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다. 지원아, 문 열어라. 나는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퀴퀴하고 좁은 반지하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멈칫하더니 불쾌한 기색을 숨기며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어머님 가족분들 일을 맡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심장이 싸늘하게 식었다. 변호사라니. 강 여사님은 침대 끝에 앉았고 그녀의 시선은 나를 향하지 않고 아기 요람에 머물러 있었다. 나중에 딴소리 나올까봐 확실히 해두려고 왔다. 나는 아기를 고쳐 안고 잠자코 앉았다.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현재 연남동 상가는 도진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해당 부동산의 취득 자금은 전액 강명희 여사님으로부터 출처된 것입니다. 이는 두 분의 혼인 이전의 일이며 나는 막 퇴근해서 현관에 서 있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이 무섭게 어두워졌다. 어머니,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강 여사님은 아들의 말은 무시한 채 나만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그 상가는 도진이의 특유재산이라는 걸 명백히 해두겠다는 거다. 나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를 똑똑히 곱씹었다. 어머니는 그 상가를 우리에게 주려고 온 게 아니었다. 며느리인 내가 행여나 그 상가에 손을 댈까봐 쐐기를 박으러 온 것이었다.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내 쪽으로 밀었다. 지원 씨가 동의하신다면 이 재산 분할 포기 각서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그 종이를 빤히 내려다보다가 참지 못하고 실소를 터뜨렸다. 내 웃음소리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굳어버렸다. 어머니, 제가 그 상가 빼앗을까봐 겁나셨어요? 그제야 강 여사님이 고개를 들었다. 만약을 대비하는 것뿐이다. 제가 무슨 수로 빼앗습니까? 구질구질한 반지하에서 애 안고 젖 먹이는 제가 대로변 상가를요? 그녀는 핸드백 끈을 꽉 움켜쥐었다. 지원아, 네가 나쁜 애가 아니라는 건 안다. 하지만 세상의 돈 앞에서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다. 나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오만했던 여자의 눈동자 속에 처음으로 처절한 피로감이 비치고 있었다. 평소에 짜증 섞인 불만이 아니었다.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을 필사적으로 막아보려는 자의 지친 기색. 그녀는 평생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다. 돈, 자식들, 부동산, 그리고 집안의 평판. 이제 톱니바퀴 하나가 어긋나기 시작하자 이성을 잃고 발악하는 중이었다. 도진 씨가 성큼 다가가 변호사 손에서 서류를 확 낚아챘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대체 누굴 위해서 이러시는 건데요? 가족을 위해서요? 도대체 무슨 놈의 가족요? 그 일갈에 방안이 죽은 듯 고요해졌다. 도진 씨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토해냈다. 어머니의 장남과 핏덩이 손자는 7년째 입이 새는 지하실에서 썩고 있습니다. 강 여사님이 벌떡 일어났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내가 가진 집들 다 너희들 이름으로 나눠주기라도 하랴? 전 단 한 번도 뭘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럼 네 마누라가 옆에서 쑤시는 말에 휘둘리지 말란 말이다. 나는 멍해졌다. 방 안의 공기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도진 씨는 핏발선 눈으로 어머니를 한참 노려보았다. 분노라기보다는 지독한 절망에 가까웠다. 어머니 눈엔 제가 아직도 어머니 치마폭에 쌓인 어린애로 보이십니까? 강 여사님이 뭐라 반박하려는 찰나 그녀의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을 본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몇 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안색이 시체처럼 파랗게 질렸다. 뭐라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막내 태경이의 고함 소리는 어찌나 컸던지 내 귀에까지 생생하게 들렸다. 엄마, 빨리 본가로 와. 깡패 새끼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다 부수고 난리 났어. 강 여사님의 손이 덜덜 떨렸다. 무슨 깡패? 빚쟁이라니? 엄마한테 말 못한 사채빚이 더 있었어. 내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는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와 거친 욕설이 뒤섞여 들려왔다. 강 여사님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도진 씨가 다가갔다. 태경이 사채까지 썼습니까? 대체 얼마를 쓴 겁니까?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지더니 태경이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렸다. 원금만 8억. 나는 강 여사님이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는 것을 보았다. 옆에 있던 변호사도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다. 골목 밖에서는 채소 아주머니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 조용하던 반지하 앞에 웬 외제차가 서 있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풍기자 구경이 난 모양이었다. 그리고 이 덥고 숨막히는 방 안에서 강 여사님이 돌연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침대 옆 낡은 플라스틱 서랍장에 꽂혀 있었다. 그러더니 그녀는 내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내뱉었다. 지원아, 너 아직 그 모아둔 통장돈 그대로 있지? 방 안은 빗방울이 양철 지붕을 치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적막해졌다. 나는 잘못 들은 줄 알고 강 여사님을 쳐다보았다. 며느리로 들어온 지 7년. 그녀가 내게 돈 얘기를 꺼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돈줄을 묻고 있었다. 나는 품 안의 아들을 꽉 끌어안고 천천히 대답했다. 그건 왜 물으시는데요?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도진 씨가 말을 잘랐다.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평소보다 훨씬 단호했다. 강 여사님이 아들을 돌아보았다. 잠을 못 자 핏발선 눈과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다. 밖에 네 동생이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 그 자식이 벌인 일, 그 자식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태경이만 어머니 자식이고 제 아내랑 아이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너무나 거침없이 튀어나온 말에 도진 씨 본인조차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다. 남편이 어머니를 저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건 처음이었다. 평생 습관처럼 배어있던 복종은 사라지고 오랫동안 너무 무거운 짐을 견뎌온 사람의 지독한 환멸만이 서려 있었다. 강 여사님은 몇 초간 굳어버렸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여사님, 일단 본가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내 플라스틱 서랍장을 향해 있었다. 천 기저귀가 들어있는 낡은 과자 깡통 속에 내 통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녀의 머릿속에 돌아가는 계산을 읽을 수 있었다. 지금 이 집안에서 당장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태경이의 빚은 살인적인 사채였다. 분당 아파트 2채는 이미 은행에 잡혀 있었고 세입자들에게 받는 월세는 이자 막는 데 다 들어갔을 터이며 연남동 상가는 어떻게든 막내를 구명할 최후의 카드로 쥐고 있어야 했다. 평생 모든 걸 돈으로 통제해온 강 여사님에게 돈줄이 말랐다는 건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을 것이다. 결국 그녀는 침대 끝에 털썩 주저앉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냥 물어본 거다.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이 여자는 나를 셀 수 없이 짓밟고 서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이 더러운 반지하 침대 위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엄청나게 폭삭 늙어버린 노인네 하나만 보일 뿐이었다. 바깥에 세워둔 으리으리한 모래성이 무너질까봐 혼자 발버둥 치는 늙은 여자. 도진 씨가 앞으로 나서서 문을 열었다. 어머니, 일단 돌아가서 눈 좀 붙이세요. 강 여사님은 몸을 일으켜 요람 옆을 비틀거리며 지나갔다. 손자를 만져보려 손을 뻗었다가 이내 거두었다. 문턱을 넘기 전 그녀가 나를 돌아보았다. 지원아. 네, 어머니. 내가 그동안 널 서운하게 한 게 있다면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본 적 없는 사람처럼 나 역시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결국 그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고 밖으로 나갔다. 고급 세단이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며 매연 냄새와 비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그날 밤 도진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문지방에 걸터 앉아 줄담배를 피웠다. 담배 불빛이 어둠 속에서 붉게 타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나는 따뜻한 둥글레 차를 타서 밖으로 나갔다. 여보, 들어와서 눈 좀 붙여. 그는 고개를 저었다. 어쩌다 우리 집이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의 곁에 쪼그려 앉았다. 골목 끝에서는 새벽 채소 시장 상인들의 분주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가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었다. 태경이 그 자식 어릴 땐 참 순하고 착한 놈이었어. 나는 가만히 들었다. 어머니가 유독 그 녀석을 싸고 도셨지. 왜냐면 태경이 낳을 때 어머니가 난산으로 돌아가실 뻔했거든. 나도 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다. 그때부터 막내는 집안의 금지옥엽이 되었다. 수아가 예전에 툴툴대며 한 말이 생각났다. 내가 스쿠터 사달라고 하면 알바해서 돈 모으라고 하더니 태경이가 기침 한 번 하면 엄마는 지갑부터 열더라니까. 그때는 다들 웃어넘겼지만 돌이켜보면 가족이란 원래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법이다. 익숙해져서 다들 정상이라고 착각할 뿐. 도진 씨가 벽에 머리를 기댔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처음 집을 샀을 때 태경이는 꼬맹이였어. 어머니가 늘 그러셨지. 이거 다 너희들 주려고 모으는 거다. 그런데 집이 한 채, 두 채 늘어날수록 어머니는 그걸 잃어버릴까봐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하셨어.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어머니는 우리가 다 클 때까지 돈줄을 틀어주고 놓질 않으셨어. 모든 어머니 허락이 떨어져야만 할 수 있었지. 신혼 초에 도진 씨와 시장에서 5,000원짜리 국밥 2그릇을 사 먹고 들어갔을 때 강 여사님이 어딜 싸돌아다니다 그렇게 돈을 허투루 쓰냐고 다그치던 기억이 났다. 그때는 그냥 근검절약이 몸에 뱀분인 줄 알았지만 이제야 알겠다. 어머니는 가족의 사소한 일상조차 돈으로 통제하는 데 중독되어 있었던 것이다. 새벽 3시쯤 도진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태경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형, 나 좀 살려줘. 도진 씨가 벌떡 일어났다. 어디야? 영등포 시장 쪽 삼거리 포장마차. 형, 저 새끼들이 내 차 뺏어갔어. 전화기 너머로 쌍욕과 고함 소리가 들렸다. 도진 씨는 황급히 점퍼를 꿰입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나는 그의 팔을 꽉 잡았다. 같이 가, 위험해. 당신 혼자 가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야. 10분 후 나는 아기를 옆집이 할머니에게 잠시 맡기고 남편 오토바이 뒷자리에 탄 채 새벽 안개를 갈랐다. 포장마차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태경이는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며칠 전에 뺀질거리던 모습은 간데없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옷은 흙투성이었다. 그의 앞에는 험상궂게 생긴 중년 사내 2명이 떡 버티고 앉아 있었다. 사내 중 하나가 도진 씨를 보더니 턱으로 가리켰다. 네가 형이냐? 제 동생이 돈을 빌려놓고 자꾸 피해서 죄송합니다. 태경이는 고개를 푹 숙였다. 도진 씨가 의자를 빼서 앉았다. 빚이 원금만 얼마입니까?
사내가 휴대전화를 꺼내 액정을 내밀었다. 원금 8억. 이자까지 치면 지금 10억 다 돼간다. 나는 그 액수를 듣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태경이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변명했다. 그 땅만 팔리면 다 갚을 수 있었는데. 다른 사내가 비웃었다. 땅은 씨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넌 돈 떼먹고 날랐잖아.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그때 태경이가 고개를 획 들더니 형을 붙잡았다. 형, 그냥 연남동 상가 팔아버리면 안 돼? 나는 숨을 들이켰다. 도진 씨가 동생을 노려보았다. 그 상가는 내 명의야. 알아. 아는데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내 형수랑 조카는 길거리에 나앉아? 태경이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머리통을 쥐어뜯더니 갑자기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다. 30이 다 되어가는 놈이 포장마차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오열했다. 나 진짜 죽어버릴 것 같아. 형. 나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화가 나기보다는 지독하게 불쌍했다. 남들은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고 부러워했지만 그 잘난 허세의 이면에는 제 목을 조르는 빚더미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사채업자 중 하나가 시계를 보더니 일어났다. 3일 주마. 3일 뒤에도 돈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그가 태경이를 내려다보며 씩 웃었다. 너희 집 그 잘난 어머니 찾아가서 독대할 거다. 태경이의 안색이 사색이 되었다. 사내들이 떠나고 포장마차 안은 적막해졌다. 태경이는 머리를 감싸쥐고 중얼거렸다. 형, 나 엄마한테는 진짜 이 정도인 거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도진 씨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이미 온 식구가 다 알아, 이 자식아. 나는 따뜻한 어묵 국물 3잔을 가져와 테이블에 놓았다. 태경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쥐었다. 그는 나를 한참 올려다보더니 쉰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미안해요. 나는 조금 놀랐다. 뭐가요? 난 진짜로 형수님이 반지하 생활체질에 맞아서 거기 사는 줄 알았어요. 나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체질에 맞아도 방 2칸짜리로 얻어 살았겠죠, 도련님. 태경이가 고개를 숙인 채 픽 실없는 웃음을 흘렸다. 밖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시장 통으로 물건을 싣고 오는 트럭 소리가 이어졌다. 도진 씨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나를 돌아보았다. 지원아, 만약에 내가 그 상가 팔아버리면 당신 나 원망할 거야? 나는 밤샘으로 수척해진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넓은 어깨가 오늘따라 유난히 버거워 보였다. 아내와 아이, 그리고 평생 자신을 올가맨 가족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남자.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태경이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화면을 본 태경이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다. 엄마다. 태경이가 덜덜 떨며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 강 여사님의 비통한 목소리가 들렸다. 태경아, 내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태경이의 손에서 종이컵이 툭 떨어져 뜨거운 어묵 국물이 바지에 쏟아졌지만 그는 뜨거운 줄도 모르는 듯했다. 엄마, 아버지가 왜? 지금 성해병원 응급실이니까 너랑 도진이 당장 이리 와. 태경이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도진 씨가 오토바이 키를 움켜쥐었다. 가자. 나는 남편의 등 뒤에 바짝 매달렸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도진 씨는 미친 듯이 스로틀을 당겼다. 시집 온 지 7년 동안 이 가족이 이렇게까지 밑바닥을 친 적은 없었다. 빚, 사채, 은행, 그리고 시아버지의 입원. 얽히고 설킨 썩은 동아줄이 한꺼번에 끊어지고 있었다. 이른 아침의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강 여사님은 복도 의자에 혼을 빼고 앉아 있었고 수아는 눈이 퉁퉁 부어 옆에 서 있었다. 우리를 보자 강 여사님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의사가 그러는데 경미한 뇌졸중이란다. 태경이가 얼어붙었다. 아버지 그렇게 정정하셨는데 수아가 동생의 팔을 잡았다. 어제 새벽에 시계 고치시다가 갑자기 고꾸라지셨대. 나는 불과 며칠 전 아버님이 고요하게 시계 태엽을 감으며 나와 얘기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도진 씨가 의사에게 상태를 묻고 오더니 말했다. 당분간 입원해서 경과를 보셔야 한대요. 강 여사님은 의자에 다시 털썩 주저앉아 명품 핸드백을 꾸깃꾸깃해지도록 꽉 움켜쥐었다. 항상 머리 한 올 흐트리지 않고 꼿꼿하던 그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태경이가 어머니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강 여사님은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니?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한참 뒤 도진 씨를 보며 말했다. 병원비는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 걱정 마라. 그 말이 참 기묘하게 들렸다. 예전 같으면 병원비쯤이야. 내가 다 알아서 한다며 거드름을 피웠을 텐데 오늘은 마치 자기 자신을 향해 거는 최면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아침 8시쯤 면회가 허락되었다. 윤 영감님은 환자복을 입고 누워 계셨다. 오른쪽 얼굴이 약간 경직되어 있었고 링거를 맞고 계셨다. 우리를 보며 희미하게 웃으려 하셨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다. 강 여사님이 침대 맡에 섰다. 당신 진짜 사람 명줄 끊어놓을 작정이요? 아버님은 아내와 자식들을 쓱 둘러보시더니 마침내 내게 시선을 멈추셨다. 지원이는. 나는 다가갔다. 저 여기 있어요, 아버님. 아버님이 쉰 소리로 속삭이셨다. 내 손주는 어딨니? 옆집 할머니한테 잠깐 맡겼어요, 아버님. 아버님은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침대 발치에 선 태경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쳐박고 있었다. 윤 영감님은 막내 아들을 한참 보시더니 힘겹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집 팔지 마라. 병실이 얼어붙었다. 태경이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아버지, 내 빚 갚겠다고 형집 뺏는 짓거리. 하지 마라. 강 여사님이 고개를 돌려버렸다. 도진 씨는 침대 난간을 꽉 움켜쥐었다. 태경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니면 제가 다른 방법을. 아버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셨다. 구멍을 덮으려고 억지를 부릴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법이다. 그 말씀을 끝으로 아버님은 지쳐 눈을 감으셨다. 간호사가 면회 시간이 끝났다며 우리를 내보냈다. 복도를 걸어 나오다 강 여사님이 멈춰섰다. 태경이를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너 부동산 일 당장 때려치워. 태경이가 멍해졌다. 엄마, 진심이야? 그 땅들 시간만 좀 주면. 그놈의 시간 끌다가 이 집안 식구들 살던 집까지 다 팔아치울 작정이냐. 강 여사님의 고함이 병원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수아가 기겁하며 엄마의 입을 틀어막았다. 강 여사님은 이마를 짚으며 신음했다. 나 너무 지쳤다. 나는 그녀를 쳐다보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진심으로 태경이를 사랑했다. 사랑해서 그 큰 빚을 덮어주려 했고 폭탄이 터질 때까지 혼자 끌어안고 버티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금간독을 품에 안고 있으면 결국 제 몸만 베이는 법이다. 오후에 나는 가족들 갈아입을 옷을 챙기려 반지하로 돌아왔다. 아기는 내 어깨에 기대어 젖을 빨다 잠들었다. 꿉꿉한 방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나더니 수아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새언니? 나 방금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비좁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엄마가 이제 한계인가 봐. 내가 물을 한 잔 따라주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수아가 목소리를 낮췄다. 아까 은행에서 전화 왔어. 분당 아파트 2채. 다음 달까지 연체 이자 못 내면 경매로 넘긴대. 내 손이 멈칫했다. 그 정도로 심각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우리한테 오랫동안 속였던 거야. 수아가 헛웃음을 쳤다. 난 우리 집이 평생 남부럽지 않은 알부자인 줄 알았어. 나도 따라 웃었다. 원래 집이란 게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서 보는 게 다르지. 수아는 방 안을 쭉 둘러보더니 기어드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 이 반지하에서 7년이나 살면서
진짜로 화 한 번 안 났어? 골목 밖에서 찹쌀떡 장수의 스피커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처음엔 화났지. 근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다 보니까 화내는 법도 까먹게 되더라. 수아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녀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다. 평생 큰 집에서 곱게만 자라서 남의 고통에 무감각했을 뿐이지 뼛속까지 악한 애는 아니었다. 만약에 언니가 우리 버리고 진짜 그 넓은 본가로 짐 싸서 들어가 버린다고 해도 난 언니 원망 못할 것 같아. 수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머리 위에서 돌아가던 낡은 선풍기가 끼기기기기 굉음을 내더니 딱 멈춰버렸다. 방 안의 유일한 바람이 사라지자 숨막히는 열기가 확 밀려왔다. 우리는 동시에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나는 피구으며 부채를 꺼내 아기에게 붙여주기 시작했다. 이것도 익숙해. 수아는 기가 차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그 순간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강 여사님이었다. 지원아, 지금 당장 병원으로 좀 와야겠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네 아버님이 너랑 단둘이 할 얘기가 있으시단다. 병원에 도착하니 오후 4시였다. 소독약 냄새와 열기가 뒤섞여 복도는 답답했다. 아기를 안고 병실 앞에 다다랐을 때 아침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서 있는 강 여사님을 보았다. 나를 보자 그녀가 다가와 기저귀 가방을 들어주려다 흠칫 손을 거두었다. 아버님 계셨다. 아버님이 왜 저를 따로 찾으신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모르겠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니 도진 씨가 아버지의 베개를 받쳐주고 있었고 태경이는 죄인처럼 구석에 서 있었다. 윤 영감님은 손짓으로 나를 불렀다. 도진 씨에게 아기를 넘겨주고 다가가자 아버님이 힘겹게 입을 떼셨다. 저기, 저 수납장 서랍 좀 열어봐라. 나는 서랍을 열었다. 낡은 환자복과 돋보기 안경, 그리고 칠이 다 벗겨진 작은 깡통 하나가 있었다. 가져와라. 아버님은 떨리는 손으로 깡통 뚜껑을 여셨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와 은빛 열쇠 꾸러미가 들어 있었다. 아버님은 그 열쇠를 내 손에 꼭 쥐어주셨다. 이거 받아라. 모두가 숨을 죽였다. 문 밖에 있던 강 여사님이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윤 영감님은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를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다. 연남동 상가. 스페어키다. 나는 얼어붙었다. 도진 씨도 굳어버렸다. 예전에 내가 챙겨뒀던 거야. 아버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강 여사님이 침대로 달려왔다. 그걸 왜 쟤한테 줘요?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지. 강 여사님의 눈이 흔들렸다. 아버님이 아내를 쏘아보셨다. 피로가 가득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는 눈빛이었다. 당신은 자기 자식이랑 핏덩이, 손주를 7년이나 반지하에 버려뒀어. 내가 언제 버려뒀다 그래요. 다 때가 되면 시끄럽소. 정전되면 손 부채질로 땀 식혀가며 곰팡이 냄새 맡고 크는 애를 두고. 당신이 지금 무슨 할 말이 남았어? 태경이는 고개를 푹 쳐박았고 수아는 입을 틀어막았다. 내 손에 쥐어진 차가운 열쇠 꾸러미. 결혼하고 7년. 이 집안에서 내게 온전한 내 것을 내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당분간이라는 변명 하나로 7년을 뺏겼다. 윤 영감님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며 나를 보셨다. 지원아. 네 아버님. 남의 동정이나 처분 기다리며 살지 마라. 여자 인생 그렇게 길지 않다. 복도에서 응급베드가 다급하게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도진 씨와 나는 아기를 안고 반지하로 돌아왔다. 그는 돌아오는 내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주머니에 든 열쇠 꾸러미가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반지하 문을 열자 퀴퀴한 공기가 확 덮쳐왔다. 도진 씨가 침대 끝에 앉아 내 손에 든 열쇠를 달라고 하더니 한참 만지작거렸다. 난 아버지가 아무것도 신경 안 쓰시는 줄 알았어.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아버지는 당신 방식대로 신경 쓰고 계셨던 거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지금 연남동 2층 셋방 옷감 떼다 파는 배 사장님이 쓰고 계신데 아버지가 열쇠를 주신 건 우리더러 그쪽으로 들어가라는 뜻이겠지. 당신은 가고 싶어? 그는 또다시 그 익숙한 침묵에 빠졌다. 늘 이런 식이었다. 어머니와 관련된 일이라면. 한참 뒤 그가 말했다.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면 어머니가 많이 상심하실 텐데. 나는 짧게 실소를 터뜨렸다. 우리가 계속 여기 썩고 있으면? 그건 괜찮고? 그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죽어버린 선풍기, 곰팡이 핀 벽지, 간신히 구겨넣은 아기 요람.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들었어. 그는 이제야 현실을 직시하는 듯했다. 그가 참는다고 해서 나까지 억지로 참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3일 뒤 윤 영감님은 퇴원하셨다. 하지만 본가 2층 안방이 아닌 1층 구석에 있는 비좁은 방으로 거처를 옮기셨다. 강 여사님은 아무 말 없이 아버님의 짐을 1층으로 내려주었다. 본가의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다. 수아는 외출을 끊었고 태경이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강 여사님의 전화기만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어느 늦은 오후 반지하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연남동 상가 2층에 새들어 사는 배 사장님이었다. 올해 50이 다 된 그녀는 비좁고 낡은 반지하 방안을 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이고 세상에. 난 지원 씨가 본가 2층 사는 줄 알았지. 내가 둥굴레 차를 내왔. 사람 사는데 다 똑같죠. 그녀는 아기 요람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시아버지가 내게 전화하셨어. 방 좀 빼달라고. 내 손이 멈칫했다. 아버님이요? 배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가 2층 만면을 이 부부한테 내주실 거라고 하시더라고. 내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골목 밖에서 택시가 거칠게 서는 소리가 들렸다. 1초 뒤 강 여사님이 뛰어들어왔다. 배 사장님을 본 그녀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배 사장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배 사장님은 헛기침을 했다. 아, 그게 윤 영감님이 전화하셔서 거긴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습니다. 강 여사님의 목소리가 뻣뻣하게 굳었다. 배 사장님은 당황해서 서둘러 나가버렸다. 반지하 방에 강 여사님과 나만 남았다. 나는 수건에 손을 닦으며 일어섰다. 어머니, 제가 그 상가 내놓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반역이라도 꾀하는 것처럼 노려보지 마세요. 강 여사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한참 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지원아, 솔직히 대답해라. 네, 만약에 내가 태경이 빚을 막으려고 그 연남동 상가를 진짜 팔아버린다면 너 나를 원망하겠니? 나는 시어머니를 마주 보았다. 불과 며칠 만에 너무나 수척해진 늙은 여자. 화려했던 거칠에는 이제 사이즈가 맞지 않는 헐렁한 옷처럼 볼품없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원망 안 합니다. 강 여사님이 흠칫 놀랐다. 정말이냐? 어머니 가족들 거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니까요. 내 입에서 그 말이 그렇게 빨리 나올 줄 나도 몰랐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 강 여사님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상하게도 그 말은 나 자신에게조차 묘한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때 강 여사님의 휴대전화가 폭력적으로 울려댔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얼굴은 시체처럼 변했다. 태경이었다. 엄마, 은행 사람들이 본가에 들이닥쳤어. 강 여사님은 전화기를 쥔 채 덜덜 떨었다. 나는 서둘러 겉옷을 챙겼다. 어머니, 본가로 가시죠. 본가 대문 앞에는 이미 검은색 세단 2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빗자루질을 하는 척하며 기웃거리고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양복을 입은 사내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이미 2번이나 연장해 드렸습니다. 강 여사님.
강 여사님은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대답했다. 이번 달 연체 이자만이라도 먼저. 분당 아파트 2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상환 안 되시면 곧바로 압류 및 경매 절차 들어갑니다. 거실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 넓고 반짝이던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지금은 숨쉴 공기조차 부족한 밀실 같았다. 수아가 눈물이 글썽한 채 내 팔을 꽉 잡았다. 새언니, 엄마 쓰러질 것 같아.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태경이는 소파에 허물어지듯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내가 죽일 놈이야. 강 여사님이 탁자를 콱 내리쳤다. 미안하다면 다야. 평생 너한테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땅 투자한 데서 쌈짓돈까지 다 털어줬더니 우리 집안을 시궁창에 쑤셔박아. 그때 2층 계단에서 지팡이를 짚고 선 아버님이 말씀하셨다. 목소리 낮춰라. 강 여사님이 악을 썼다. 당신은 아직도 저놈을 감싸고 싶어요? 네가 쟤를 평생 결핍이 뭔지도 모르는 바보 천치로 키웠잖소. 그 묵직한 한마디에 태경이는 고개를 무릎까지 쳐박았다. 저녁 무렵 나는 본가 주방에서 수아를 도와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강 여사님이 비척비척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내 옆에 가만히 서 있더니 조용히 물었다. 지원아, 너 연근조림 할 줄 아니? 내 아버님이 좋아하시는데 내 어머니 연근 좀 썰게요. 시댁의 주방은 반지하의 내 옹색한 싱크대와는 비교도 안 되게 넓고 반짝였다. 대리석 상판, 양문형 냉장고, 신혼초. 나는 이 주방에서 요리하며 나중에 온 가족이 모여 밥 먹는 따뜻한 상상을 하곤 했었다. 그게 7년 내내 허드레실만 하는 곳이 될 줄은 몰랐지만 연근을 썰고 있는데 강 여사님이 물었다. 너 아직도 내가 밉니? 내 손이 멈췄다. 솔직히 안 밉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녀는 짧게 실소를 터뜨렸다. 연근을 조리는 간장 냄새가 주방에 퍼졌다. 아주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예전에 왜 너희 부부 본가로 못 들어오게 했는지 아니? 네 동생들이랑 부대끼며 살면 맏며느리인 네가 눈치 보일까봐? 는 핑계고 내 딴에는 가족끼리 돈 얽히면 서로 피 곤란할까봐 그랬던 건데 결국 내 발등을 내가 찍은 꼴이지.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대며느리가 아니라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로서의 솔직한 대화였다. 그녀가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나 젊었을 땐 진짜 지독하게 가난했어. 네 아버님이 시계 고쳐 번 돈으로는 분유값도 빠듯해서 동네방네 빚내서 처음 조그만 집 하나 샀었지. 그때부터 뭔가를 잃어버리는 게 병적으로 두려워졌나 봐. 그녀의 굵은 금가락지를 낀 손이 잘게 떨리고 있었다. 돈을 꽉 쥐고 있어야 내 새끼들 지킬 수 있다고 믿었는데 너무 꽉 쥐어서 숨통을 막아버렸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데 현관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태경이가 눈이 충혈된 채 뛰어들어왔다. 엄마! 내 외제차 방금 딜러한테 넘겼어. 강 여사님이 멍해졌다. 수아가 헛웃음을 쳤다. 이제 주제 파악 좀 했냐? 넌 평생 스쿠터나 타고 다녀. 태경이는 반박할 힘도 없는지 픽 씁쓸하게 웃었다. 바로 그때 대문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실례합니다. 모두가 굳어버렸다. 정장을 입은 50대 후반의 여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여자를 본 강 여사님의 안색이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오, 오희정 여사. 오 여사는 싸늘하게 웃었다. 드디어 기억이 나나 보네, 명희 언니. 나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도진 씨와 태경이도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오 여사가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언니, 10년 지났어. 이제 분당 아파트 2채. 우리 가족한테 돌려줘야지. 주방에 가스불 끓는 소리만 크게 울릴 정도로 집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10년? 분당 아파트를 돌려줘?
강 여사님이 부들부들 떨며 의자에 앉았다.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소리? 언니가 내 뒤통수 치고 훔쳐간 우리 아버지 집 얘기잖아. 태경이가 나섰다. 아줌마,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윤 영감님이 거실로 걸어 나오셨다. 오 여사를 본 아버님은 무겁게 고개를 숙이셨다 왔는가. 아저씨가 묵인하지 않았더라면 명희 언니가 그 짓을 버리진 못했겠죠. 모두의 시선이 강 여사님에게 쏠렸다. 오 여사가 입술을 깨물었다. 15년 전에 우리 친정어머니 쓰러지셨을 때 나 급하게 미국 가면서 언니한테 명의신탁으로 집서류 맡겨놓고 갔잖아. 근데 나중에 와보니 언니가 그걸 담보로 빚내서 집을 늘리고 나중엔 아예 배째라식으로 나와? 태경이가 경악하며 엄마를 돌아보았다. 강 여사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시댁의 그 화려한 부동산 육체가 모두 강 여사님의 지독한 절약과 재테크로 일군 줄 알았다. 그런데 그 화려한 성의 밑바닥에는 남의 집을 가로챈 추악한 빚이 묻혀 있었던 것이다. 도진 씨가 의자를 걷어차듯 뒤로 물러섰다. 그는 차마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아기를 안고 반지하로 먼저 돌아왔다. 도진 씨는 본가에 남았다.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그가 반지하로 들어왔다. 비를 맞았는지 옷이 젖어 있었다. 그는 바닥에 허물어지듯 주저앉았다. 당신,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셨어? 왜 안 말리셨대? 그가 쓰디쓴 미소를 지었다. 말리셨대. 근데 어머니가 한번 고집 부리면 아무도 못 꺾잖아. 그는 고개를 벽에 기댔다. 나 어릴 땐 우리 집을 일으킨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웠어. 근데 지금은 모래성 한가운데서 주저앉지 않으려고 덜덜 떠는 불쌍한 노인네로밖에 안 보여. 그게 내가 도진 씨에게서 들은 가장 솔직하고 비참한 고백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본가에서 태경이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형수님, 엄마가 집을 나갔어. 휴대전화도 놔두고 사라진 강 여사님을 찾으러 온 식구가 동네를 뒤졌다. 단골 미용실, 시장, 절까지 다 뒤졌지만 없었다. 오후 늦게야 수아가 식탁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오희정 여사 만나러 간다. 강 여사님은 그 자존심 센 성격에 평생 고개 숙여본 적 없는 여자였다. 그런 그녀가 자신이 15년 전 배신했던 옛 친구를 제 발로 찾아간 것이다.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대문이 열리고 강 여사님이 들어왔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아버님이 묻기도 전에 강 여사님이 식탁에 서류를 꺼내 놓았다. 분당 아파트의 등기 서류였다. 오희정이 아파트를 10년 전 가격으로 우리한테 다시 사라고 하더군. 수아가 입을 틀어막았다. 오 여사 입장에서는 고소해서 당장 뺏어올 수도 있었지만 예정 때문에 10년 전 시세로 합의를 봐준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태경이의 사채빚과 은행 연체를 모두 틀어막고도 남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강 여사님이 무너져 내리며 오열했다. 내가 미친년이야. 그 알량한 돈 쥐고 있겠다고 사람할 짓도 못하고. 아버님은 말없이 강 여사님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한참 뒤 아버님이 나를 부르셨다. 지원아, 연남동 상가 열쇠 아직 있지? 나는 주머니에 있는 열쇠를 꽉 쥐었다. 네, 아버님. 아버님이 도진 씨를 보며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내일부터 당장 연남동으로 이사해라. 강 여사님도 고개를 들고 나를 보았다. 반대할 줄 알았던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배 사장한테는 내가 방 빼라고 위약금 물어주마. 짐 싸라. 그토록 꼭 쥐고 있던 권력을 마침내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반지하에 짐을 싸는 건 며칠 걸리지도 않았다. 고장난 선풍기, 곰팡이 핀 벽지, 그리고 플라스틱 서랍장. 옆집이 할머니가 아기를 안아주며 웃었다. 아이고, 며느리가 드디어 구렁텅이에서 탈출하네. 그 부잣집에서 며느리를 여기 썩히는 거 보고 내 속이 다 터졌어.
나는 이 할머니에게 내 비밀 통장이든 깡통을 가방에 챙겨 넣는 것을 보여주며 픽 웃었다. 여자가 자기 돈줄 하나 차고 있으면 이렇게 버틸 힘이 생기더라고요. 며칠 뒤 우리 가족은 연남동 대로변 상가 2층으로 짐을 옮겼다. 배 사장님이 쓰던 곳이라 바닥은 넓고 환했다. 곰팡이 냄새 대신 따스한 햇살이 큰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아기 요람을 아무데나 턱놔도 걸리적거리지 않을 만큼 거실이 넓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다. 도진 씨가 뒤에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새 집에서의 첫날 밤, 본가 식구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다. 아버님은 상석에서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껄껄 웃으셨다. 태경이는 며칠 전 외제차를 팔고 도진 씨를 따라 에어컨 기사 보조로 취직했다. 작업복을 입고 나타난 막내를 보고 수아가 배를 잡고 웃었다. 너 꼴이 그게 뭐냐? 노가다꾼 다 됐네. 태경이가 씩 웃으며 닭다리를 뜯었다. 누나, 에어컨 기사가 빚쟁이한테 쫓기는 것보다 100배 낫더라. 그 말에 온 식구가 파장대소했다. 7년 만에 이 가족에게 찾아온 진짜 평화였다. 밤 10시쯤 강 여사님이 내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거 돌려주마. 상자를 열어보니 내가 복사해서 감춰두었던 그 부동산 등기 부등본 뭉치였다.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다. 네가 본가에 집 놓고 갔을 때 내가 뒤져봤었다. 참, 나도 징그럽게 의심이 많은 노인네지.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아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지원아, 처음에 나 많이 원망했지? 네, 어머니. 진짜 가방 싸서 친정으로 가버릴까 생각한 적 많았어요. 그런데 왜 안 갔어? 나는 요람에서 새근새근 자는 아들을 보았다. 가족이 피곤하다고 다들 도망가 버리면 그 가족은 진짜 끝이잖아요. 강 여사님은 오래도록 나를 보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하다, 아가. 7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 이상하게 그 말이 통쾌하기보다는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다. 모든 빚이 정리되고 오 여사와의 문제도 끝이 나면서 강 여사님은 부동산 욕심을 전부 내려놓았다. 남은 건물들의 명의를 조금씩 자식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했고 아버님은 당신 몫으로 평생 쥐고 계시던 양평의 아주 작은 자투리 땅 문서를 내 손에 몰래 쥐어주셨다. 이건 맏며느리 내 거다. 나중에 내 손주 대학 갈 때 보탰어라. 나는 그 문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진짜 한 식구로 온전히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내 비밀 통장에 모아두었던 2억 원은 더 이상 흔적도 없이 도망치는데 쓸 필요가 없어졌다. 나는 그 돈으로 연남동 상가 1층에 비어있던 작은 점포를 얻어 내 이름으로 된 아동복 가게를 열기로 했다. 19살 때부터 공단에서 미싱을 돌리며 밤낮 없이 일했던 내 기술이 비로소 나와 내 가족의 번듯한 미래를 위해 쓰이게 된 것이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연말 저녁, 식구들이 다시 우리 상가 2층에 모였다. 강 여사님은 주방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아버님은 손주에게 딸랑이를 흔들어 주셨다. 까무잡잡하게 탄 태경이는 자기가 에어컨 실외기를 달다 떨어질 뻔한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수아와 티격태격했다. 도진 씨는 생선살을 발라 내 밥그릇에 조용히 올려주었다. 어머니가 남은 그릇을 치우며 내 옆을 지나갈 때 나지막하게 툭 던지셨다. 지원아, 안 떠나줘서 고맙다. 나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길고 혹독했던 7년의 반지하 생활.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결국 가족을 끝까지 버티게 하는 건 수십억짜리 집이나 땅 문서가 아니라 이렇게 마주 앉아 서로의 눈을 온전히 바라봐 줄 수 있는 그 찰나의 진심이라는 것을